안녕하십니까. 서론에 대해 발표할 이상권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할 때 되게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텔스 기술인데, 이 스텔스 기술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같은 전파에도 잘 감지가 안 될 정도로 현재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된 현재 스텔스 기술을 간파하는 새로운 스텔스 탐지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탐구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리적 개념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불안정 근영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불안정 근영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개념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텔스 잠수선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물속의 잠체의 무게중심과 부심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스텔스 잠수선을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를 시도를 해보았고, 정리를 하자면 불안정 점, 질량 중심, 부심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특정 상황에서 스텔스 잠수선이 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탐구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직접 실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실험 결과를 예측해서 예측 결과를 토대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물체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안정성이란 물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머무르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크게 물체의 무게중심과 힘의 평형 상태라는 두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물체의 무게중심입니다. 물체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을 더한 합력의 작용점이자 물체 또는 물체 시스템의 중력 인력이 집중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즉, 무게중심은 물체를 다음 사진과 같이 실에 매달아 놓았을 때 물체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물체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게중심은 물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위치한 물체일수록 균형을 잡기 쉬워져 물체가 더욱 안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이란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합친 결과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의 평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체 외부의 힘 또는 외력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는데요. 물체 안정성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는 힘은 각각 중력과 수직 항력의 돌림 힘이 됩니다. 돌림 힘은 말 그대로 물체가 회전하도록 하는 물리량인데, 이때 중력과 수직 항력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임을 이용하면 두 돌림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어 물체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해당 사진을 통해 예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 속 표시된 검은 점이 물체의 무게중심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는 기울어진 물체에서 물체의 무게중심이 물체의 바닥면 내부에 위치하므로 무게중심에서 중력의 돌림힘은 수직항력의 돌림힘과 반대 방향을 가집니다. 이때 두 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물체의 안정성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측 그림에서는 물체의 무게중심이 경사진 바닥면 바깥쪽에 위치하므로 중력의 돌림힘과 수직항력의 돌림힘이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해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죠. 불안정 평형과 그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체는 그 위치가 바뀔 때 원래의 위치, 즉 평형으로부터 바뀐 위치의 방향으로 알짜임과 토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알짜임은 합력이라고 불리며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세기와 방향을 합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즉, 이 알짜임과 토크는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전체의 크기와 그 힘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토크는 회전력 혹은 모멘트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힘과 물체의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곱하여 나타나는 값입니다. 다음은 불안정 평형의 원리입니다. 불안정 평형은 외부 요건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균형 상태를 벗어난 물체가 다시 그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나 더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조금이라도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원래의 위치와는 다른 곳, 즉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물체의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정된 상태에 놓인 물체는 평형점, 즉 기울기가 0인 지점이 극소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물체는 극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평형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동그란 공을 들 수 있습니다. 곡선의 일부에 위치한 공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불안정 평형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바람, 동물이나 사람의 힘 등이 이 공에 미세하거나 큰 영향을 준다면 이 공은 본래의 위치를 잃고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물체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일부나 원의 위쪽 등 곡선 위 꼭대기에 위치하게 되면 그 물체는 불안정 평형이라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때 물체가 불안정해지기 위한 조건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물체 외의 것에 의해 그 물체의 힘이 가해지는 순간 물체의 중심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약해지고 본래의 위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심이란 부력의 중심의 준말입니다. 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게중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 한 물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이 중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체의 모든 부분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력을 다 합친다면 중력은 과연 어디에 작용할까요? 바로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무게중심은 중력의 합력의 작용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심, 즉 부력의 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부력의 합력의 중심입니다. 여기 똑같은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물에 잠겨 있죠. 이 물체는 중력이 모든 지점에 똑같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력은 어떨까요? 중력과 같이 모든 지점에 대해 작용할까요? 정답은 작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부력은 어디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부력은 바로 잠긴 부피에는 작용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사실이겠죠. 잠기지도 않았는데 부력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윗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력의 합력의 중심을 구해보면 이쯤일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심인 것이죠. 이렇게 부심은 잠긴 부분의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레이더가 물체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더는 해당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어떤 물체에 전파를 쏘고 그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합니다. 따라서 레이더에 대한 스텔스 기술의 목표는 반사되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이라고 하며 좌측 이미지에서 보이듯 기체의 구조를 이용하여 레이더에서 전파를 수신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우측 이미지에서 보이듯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아예 수신할 수 없도록 흡수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형상 설계 기술입니다. 형상 설계는 물체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도형과 평평한 면,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 즉 둥글기보다는 날렵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띠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더의 반사 면적 감소의 예측, 즉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를 반사할 때 전파의 반사 방향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몇몇 방향으로만 전파를 집중해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레이더가 특정한 각도에 있을 때만 반사된 전파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탐지될 확률을 낮춥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방향에서 레이더 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신기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느 방향에서 오는 전파인지를 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전파를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기술은 특수 물질을 사용하거나 마찬가지로 설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특수 물질을 사용한 방법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전파의 에너지를 열으로 바꾸어 전파를 흡수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은 특성에 따라 유전체, 자성체, 전도체는 아닙니다. 유전체와 자성체 물질은 전자기장에 가해질 때 공진 현상에 의해 고속 진동이 발생하며 해당 진동은 열을 발생시켜 전파를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는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가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도체 물질은 외부에서 전자기장에 가해질 때 표면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 물질 자체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전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온화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레이더파를 에너지로 전환시키거나 다른 파장으로 왜곡시키는 현상을 이용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등도 존재합니다.
스텔스 감지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고성능 탐지 레이더, 저주파 레이더, 패시브 레이더, 양자 레이더를 사용한 감지 기술, 총 4가지가 대표적인 기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성능 탐지 레이더는 송신하는 출력을 높여 스텔스 기가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넘겨 반사되는 신호의 크기를 올려 표적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는 프랑스의 GS-1000 레이더로 고성능 탐지 레이더 중 하나입니다. 저주파 레이더는 긴 파장을 사용하며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 레이더 신호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텔스 기술이 탑재된 물체를 탐지하기에 용이합니다. 다만 파장이 긴 만큼 해상도가 낮아져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는 중국의 YLC88A 레이더로 저주파 레이더 중 하나입니다. 패시브 레이더는 표적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를 찾습니다. 패시브 레이더는 2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되는데 ESM 방법과 PCL 2가지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ESM 방식은 간단히 말하자면 통신 감청 등을 포함한 적의 전자기 에너지를 탐색, 분석 및 식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패시브 레이더는 ESM 기반으로 운영되나 신호가 방출되지 않는 표적은 PCL 방식으로 표적을 탐색합니다. PCL 방식은 방송 신호를 활용하여 표적이 반사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표적의 위치를 찾는 레이더로 공중에서의 활용에 국한되는 단점은 있으나 항공기 진행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 방송 신호를 통해 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SM 방식은 신호를 방출하지 않는 대상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PCL 방식은 신호 처리 및 수신기 간 동기화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레이더는 간단히 말하자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양자화된 전자기 신호를 형성하여 해당 신호를 통해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체계입니다. 탐지기의 이론 모델 및 실험 예측 중 첫 번째 단계인 어떠한 물체가 불안정해질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선박을 예시로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적 상태의 선박인데 이 그림에서 무게중심은 선박이 어떠한 상태이든 기울어져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심은 선박이 물에 잠겨있는 모양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부심에서 수면으로의 작용선과 무게중심의 축과의 교점을 경심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경심이 여기 위쪽 그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는 좀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정한 상태의 선박인데 이 안정한 상태의 선박에서는 그 무게중심이 이 경심보다 아래 위치에 있어서 복원력이 양의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져도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라면 이 그림처럼 경심이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서 아까랑은 반대로 복원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이 한번 기울어지게 되면 복원력이 작용을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울어지게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 불안정해질 조건을 활용하여 탐지기의 이론 모델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른 불안정 평형의 조건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장 간단한 직육면체 상에서 불안정 평형이 가능해지는 조건식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계산이 용이해지도록 물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물체에 개해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상에서 파란 선이 본래의 해수면, 빨간 선이 회전 후의 새로운 해수면입니다. 이때 각 FEH가 회전각이고 저희는 이 물체가 어느 정도 회전을 하여야 불안정해지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계산을 진행하기에 앞서 문자부터 정의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A는 물체 가로 길이, 라지 h는 물체의 높이, 스몰 h는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r은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그리고 k는 잠긴 부분의 높이입니다. 우선 부심은 이전에 말했듯이 잠긴 부피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회전한 상태에서의 부심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사각형 A, B', C', D의 무게중심입니다.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이 지점에 위치하고 이 지점이 바로 부심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이 새로운 부심에서 새로운 수면의 근 수직선과 본래 물체의 질량 중심의 수직선의 교점이 경심이기에
수직선을 그어보면 경심의 위치가 이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심의 위치가 무게중심 E보다 아래에 존재한다면 이 물체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수식을 활용하여 이론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모델은 바로 속이 빈 직육면체이었는데 특징으로는 빈 부분이 아래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이 비었기에 그만큼 무게중심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물체는 더 불안정해진 것이죠. 이 모델의 가로 길이는 12cm, 세로 길이는 8cm, 무게중심은 아래에서 7c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모델의 조건을 이전에 구했던 식에 대입한 결과 이 모델이 불안정해지는 회전각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회전각이 0.89 라디안, 즉 50도 미만이라면 물체는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지만 만약 50도를 넘어가는 순간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론 모델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조가 스트레스 탐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없다고 가정한 것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 해상에 존재하는 표충해류, 물고기 등의 여러 변수와 판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해양생물입니다. 스트레스 잠수선은 레이더, 적외선, 초음파와 같은 전통적인 감지 방법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양생물 또한 이러한 탐지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어 레이더, 적외선, 초음파만의 방법으로는 해양생물이 스텔스선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해양생물은 이미지 센서에 의해 대부분 정확하게 감지되어 이미지 센서는 탐지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세 생물들 외에는 전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텔스선은 특수 재질, 색상으로 반사를 최소화해 광학 렌즈에 감지되기 어려우므로 해양생물과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탐지기는 이미지 센서로 탐지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을 촬영하고 그 중에서 해양생물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표충해류입니다. 탐지기는 먼저 표충해류의 패턴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판별을 진행합니다. 표충해류는 주로 조류나 바람에 의한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스텔스 잠수선은 다양한 속도와 방향으로 모션 패턴이 불규칙성을 띱니다. 탐지기는 수신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이러한 패턴과 비교하면서 움직임의 특이성을 분석합니다. 표충해류와의 일정한 패턴 일치 및 모션의 규칙성을 통해 정상 범위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모션 패턴을 감지하여 스텔스 잠수선으로 의심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파도입니다. 파도로 인한 해수면의 기울기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변하는 회전각의 임계각을 정확히 맞추어 미세한 차이에도 그 각을 넘어가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주로 파도의 주기를 기반으로 동적 임계각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탐지기의 회전각을 판단합니다. 만약 측정된 회전각이 동적 임계각을 초과하면 이를 스텔스 잠수선으로 감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으로 간주하여 스텔스 잠수선이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듯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정확한 스텔스 잠수선 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지기의 회전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돌로 인한 회전각의 변화, 두 번째는 해수면의 기울기에 따른 회전각의 변화입니다. 우선 해수면의 기울기에 의한 변화는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탐지기의 실제 모델은 이론 모델과 달리 매우 거대할 것이기에 파도의 영향은 없다 가정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충돌에 의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란 총 세 가지인데 바로 표층해류, 바람, 그리고 해양생물에 의한 충돌입니다. 이 중 해양생물에 의한 충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메라 렌즈로 감지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수 제어를 위한 공식은 이 두 가지 경우만 살피면 됩니다. 표층해류와 바람이죠. 우선 이번에도 변수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탐지기가 잠겨있는 부분의 해수 밀도를 로 S, 대기의 공기 밀도를 로 A, 바람의 속도를 VW, 해류의 속도를 VF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가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네 개의 변수들은 자연적입니다.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 네 개의 변수들이 1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변수들을 수년 동안 측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K 최근접 이웃 회귀를 진행시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 월에 해당하는 변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변수 값을 토대로 탐지기의 무게중심을 결정하는 공식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탐지기에 작용하는 각 변수들은 그 방향 또한 매우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탐지기를 기준으로 앞뒤 방향 그리고 좌우 방향으로 나눌 것입니다. 이 앞뒤 방향과 좌우 방향의 공식은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좌우 방향의 공식만 구한다면 앞뒤 방향과 공식이 똑같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력의 작용점이 충돌 입체의 무게중심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 바람이 충돌을 하였을 때 그 충격력은 이 바람 충돌 입체의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류의 충돌 에너지는 이 해류 충돌 입체의 무게중심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바람 충돌 입체의 무게중심과 탐지기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RW, 그리고 해류 충돌 입체의 무게중심과 탐지기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RF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각 점에서 가는 힘의 크기가 나와 있고 그 길이가 나와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토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크를 각각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토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종 토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최종 토크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토크에 의해서 이 물체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용하는 최종 토크에 대항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환 부심에 작용하는 부력입니다. 이 부력과 최종 토크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기에 대항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충돌 토크와 부력 토크가 같으면 됩니다. 서로 대항하는 물리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결국엔 그 크기가, 즉 합력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저희는 RB를 구할 수 있는데요. RB는 부심에서 물체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즉, 부심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이 회전각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자, 이제 회전각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구했던 불안정 모델이 불안정해질 회전각 조건을 봅시다. 네. 저희가 만든 공식의 목적은 이러한 외부 요인이 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구한 회전각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장치가 불안정해질 것이기에 장치가 작동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저희 공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가 구한 회전각은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조건들을 다 찾았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회전각 변화, 그리고 모델이 불안정해질 회전각 조건, 이 두 조건들을 다 사용한다면 최종 모델의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네, 이제 탐구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저희가 고안한 스텔스 탐지 메커니즘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고리즘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스기 탐지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스텔스기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스텔스 탐지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탐지기가 임계각 이상으로 회전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 범위를 넘어선 그 어떠한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지기가 임계각 이상으로 회전을 했을 경우 정상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기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스텔스기 이외의 물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스텔스기로 인한 것이라면 레이더, 적외선, 초음파 등 전통적인 감지 방법에 의하여 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텔스기 이외의 물체로 인한 것이라면
레이더, 적외선, 초음파 등 전통적인 감지 방법에 의해서도 감지가 되겠죠. 다만 해양 생물 중에서도 특정 감지 방법에 내성을 가진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을 하면 일단 전통적인 감지 방법에 의해 전부 감지되지 않은 것은 스텔스기로 자동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감지 방법 중 일부에 의해서만 감지된 것의 경우 그것을 감지한 전통적인 감지 방법을 이용하여 그것의 해양 생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로 스텔스기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탐지기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전통적인 감지 방법과 통합해서 사용을 해서 스텔스기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위험이 될 만한 물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 적외선, 초음파 등 전통적인 감지 방법을 먼저 사용해서 가능한 탐지를 모두 한 뒤에 모든 전통적인 감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본 스텔스 탐지기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즉, 알고리즘 상에서 본 스텔스 탐지기가 임계가를 넘어서 회전하였는지의 여부는 가장 마지막의 확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블록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에서 언급했던 주변 변수들을 회귀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공식을 적용시키는 프로그램을 탐지기에 삽입을 한다면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끝으로 탐구의 결론입니다. 본 탐구는 현존하는 스텔스 감지 기술인 고성능 탐지 레이더, 저주파 레이더, 패시브 레이더, 양자 레이더 외에 새로운 스텔스 감지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모형을 상정하고 필요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물리학적인 계산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학생들이 한 탐구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불안정 기전점을 이용한 본 스텔스 잠수선 탐지 메커니즘은 그 기본적인 원리가 전자통신이 아닌 순수 역학입니다. 스텔스기의 통신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주변의 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모델이고 실현 가능성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스텔스 감지 기술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